말로 감정을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비싼 선물로 풀면 돼요. 그거를 자꾸 돈 하나 안 들이고 말로 풀려고 하니까 상대방이 더 짜증나는 거예요. 오해를 푸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상대방의 피해를 복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물이면 넘어간다고 얘기한 거예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잖아요. 상대방은 신경조차 안 써요, 이 일에. 그냥 날 용서해줘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우리 하와이 레저텍 구독자님들을 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재정립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재정립되어 가는 겁니다. 근데 재정립되어 가는 중에서 이런저런 관계의 변화 때문에 내 마음의 변화가 있으니까 그냥 재정립되어 가는 상황에 나도 그냥 적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억지로 이게 재정립을 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거기엔 이제 50대 이후가 되면 이제 몇 가지 변화들이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직장 정년까지 끝까지 다니시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직장 생활에서 조금씩 거리를 두게 돼요. 근데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저절로 인간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직장 생활을 통해서 맺어지게도 되고, 그리고 또 직장 생활을 안 하게 되면 시간이 많아지다가 보니까 그거를 채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게도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이라는 곳을 다니게 되든 다니지 않게 되든, 직장이 변하게 되든 직장에 있는 시간이 적게 되든 하게 되면서 거기에 내 삶이 적응하다가 보면은 인간관계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50대 이후는 진짜 죄송하지만 이제 제대로 격차가 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이 돈을 갖다 버는 곳에서는 그냥 내가 30, 40대에 어떤 사람은 어디에 집을 사고 어떤 사람은 어디에 집을 사고 그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격차를 갖다 벌어지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어떤 분은 우리 고향에 머물고 어떤 분은 고향에 머물지 않고 대도시에 있고 거기에서도 엄청난 격차의 차이가 나게 돼요.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은 그거만 오르는 거지 뭐 관계 없지 않나 하지만 다들 집값이 오르면은 대출 얻어서 생활비로 쓰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삶의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만약에 그 삶의 차이에서 친구들보다 여유가 있으신 분들 경우에도 말을 할 때 조심스러워요. 이 말을 하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말을 하면 하는 대로 잘난 척 한다는 말 들을까봐 조심스럽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또 숨기니까 넌 또 잘난 척 하는구나 하고 조심스러워요. 근데 여유가 없는 친구들도 또 조심스러워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건 이런 얘기들을 쟤는 지금 좋아할까? 또 조심스럽고, 그런 다음에 뭐 말 한마디 들으면은 잘난 척 하는 건가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격차의 차이가 전반적으로 나게 되지요. 여성분들도 특히 직장을 가지건 직장을 가지지 않건 거기에 따라 다르지만 요새는 아버지도 엄청나게 아이들한테 많이 신경을 쓰기는 하지만요, 제가 보니까 그래도 아직은 아버지 학부형들끼리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커피 마시면서 우리 아이를 어느 학원에 보내면 될까 얘기하는 분위기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갈수록 엄마들끼리 이렇게 하게 되는 거는 조금씩 줄긴 하지만요, 그 아이를 통한 과제가 막 끝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형성된 인간관계도 확 이제 달라지게 돼요. 그러면서 그동안은 친하게 지냈더라도 어느 집 자식은 너무 잘 되고 어느 집 자식은 너무 안 되면은 또 영향을 주게 되지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여태까지는 아이 때문에 억지로 사회생활을 하느라고, 직장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느라고 내가 마음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싫어했는데 억지로 어울리던 분은 50대가 넘어서서 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을 안 만나기 시작하고, 그런 다음에 나는 원래 직장 생활을 아니면은 밤마다 막 신나게 놀고 옷도 빨주 노초 파남보를 입고 다녔어야 되는데 직장 생활 때문에 눈치 보느라고 못 그랬던 분들은, 특히 그런 꿈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데 공직에 있어서 이중생활을 하시던 분들은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진짜 신나고 재미있는 사람들만 만나면서 삶이 바꿔지게 되지요. 그래서 얼핏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는 내가 재정립하는 것 같지만요, 진짜 죄송합니다, 우리는 재정립 당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경제적인 여력이 되고 질병이 없다라고 관계가 되면은 중년 이후는 그동안에 해야만 했던 의무적인 관계들에서 굉장히 벗어나게 되는 시점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고령화가 굉장히 나쁜 점도 있지만 고령화에는 좋은 점도 있어요. 왜 좋은 점이 있느냐? 여러분이 지금 나이 50이 되어서 여러분이 30대를 생각해 보세요. 30, 지능도 다 발달하고 충분한 나이이지만 30의 나이 생각은 그다지 나의 주체적인 생각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우리 뇌가 커다란 컴퓨터라 그러면요, AI도 매년 지나면서 발달하는지만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속한 사회는 어떤 사회이고 그 사이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경험하고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바뀜을 당하다 보면 50이 되거든요. 그래서 50이 됐을 때쯤부터 우리는 자기 주체적으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바로 그 능력의 시점에 뇌가 도달했는데 경제적인 여력이거나 건강이거나 아니면 가족의 불행 때문에 그러지 못하게 되면은 되게 슬프지요. 그러니까 행운을 차지하신 분들은 그때부터 축적되어 온 지혜로 나에게 좋은, 나에게 필요한 인간관계에 이제 발을 내디디게 되고요. 그러면서 여러 관계의 굴레에서도 억지 관계도 벗어나게 되는 거고, 반대로 가정의 불행이 있던, 건강이 안 좋던,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그거를 누리지 못하게 되면서 더욱더 인간관계에 대한 갈망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상황이 어려우니 누군가 나를 갖다 관계를 맺고 나를 위로해주고 하는 사람이 옆에 있길 바라지만 상황이 어려울수록 그런 사람은 내 옆에 별로 없거든 하거든요. 첫 번째 경우는 친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친하다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누적된 경험이에요. 10년 동안 친했더라도 오늘부터는 친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친하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10년 전에 하루도 안 빼고 매일 보면서 같이 뭔가를 했어요. 친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1년에 한 번 봤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10년 전에 매일 뭐를 같이 했었던 친함의 정도로 생각해요. 그러나 1년에 한 번만 보다가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서로의 입장과 처지는 변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매번 만날 때마다 10년 전에 있었던 신나는 일들을 갖다 얘기하면서 그게 가려져 왔을 수도 있으나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은 그 차이가 확 드러나게 되지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게 다르구나 생각한 거지요. 사실은 이때는 이미 친하지 않은 거였는데 그동안 과거의 친함이 그 이후에 희석되는 친함을 갖다 카바쳐 오다가 막판에는 그게 힘을 달으면서 맞아, 이렇게 우리는 친하게 지낼 만한 사이가 아니야 라고 이제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게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드러나게 되는 어떤 격차에서 드러나기도 하게 되는 거고, 뭐 서로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우리 가정은 굉장히 행복한데 저 가정은 굉장히 불행하다, 혹은 나의 가정은 굉장히 불행한데 제 가정은 굉장히 행복하다, 그런 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10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자녀도 바뀌게 되어서 10년 전에 알고 지냈을 때는 똑같은 5살짜리 꼬마였는데 15살이 됐을 때 누구 아들은 학교에 안 가고 누구 아들은 의대에 갈 거를 갖다 꿈꾸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어떻게 10년 전 같은 친하고 즐거운 마음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둘 사이의 차이도 있지만 뭔가 나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고민을 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엄청 괴로울 때 이 친구를 만나면은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고민이 어느 한계를 벗어나잖아요. 그 고민이 나를 짓누르기 때문에 친구의 행복함을 보면서 별로 내 마음은 좋지 않게 돼요. 때로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매년 옛날에 친하고 어쩌다가 만났던 친구인데요, 이렇게 보니까 그 친구가 너무 늙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늙은 건 모르죠 뭐. 남이 늙은 것만 보여요. 그러고 나서 그 친구의 삶이 너무 추레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보면은 씁쓸해져요. 쟤 저러던 애가 아니었는데 저렇게 됐어. 그러면 또 안 됐고 불쌍한 생각에 한참 마음이 씁쓸해지기도 하지요. 또 서로 과거에는 굉장히 친했지만 다른 삶을 살다가 보면은 서로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 안 통하는 시점이 생기게 돼요. 요새 같을 때 넌 대통령 누구 찍을 거니? 옛날에는 남성분들만 만나면 대통령 누구 찍을 거니 했지요. 요새는 남녀노소 관계없이 너무너무 정치에 관심이 많아요. 초등학생들도 얘기하더라고요. 너희 아빠 누굴 찍을 것 같니? 진짜 편의점에서 얘기 들었어요. 너희 아빠 누굴 찍을 것 같니? 왜 그 사람을 찍어? 그래서 애들끼리도 싸워요. 우리 아빠가 맞아! 우리 아빠가 맞아! 그러면서 애들끼리도 정치 얘기하다 싸우더라고요. 그래, 애들끼리도 그래요. 너네 집은 잘 살아서 그렇지! 그런 얘기, 종교 얘기. 또 기분 나쁠 때 그런 거 있지요. 막 시댁 욕하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가 야, 너무 그러지 마. 시어머니도 그런 입장이 있겠지. 그러면 빡 돌죠. 이게? 네, 그런데 그때는 삶의 연륜이 있다가 보니까 이제 서로 어긋나는 얘기도 하게 돼요. 그러나 또 마지막 이제 커다란 변수는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우울증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슨 이유도 있어서 오지만 아무 이유도 없이 와요. 여성 10명 중에 한 2명에서 3명 정도, 남성의 경우 뭐 20%에서 10% 정도. 그렇지만 이게 결국은 우리가 영원히 살잖아요. 누구나 다 우울증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영원히 살잖아요. 누구나 다 암에 걸려 죽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건강검진해도 영원히 살면 희귀암을 피할 수 없어요. 만살 뭐 그렇게 됐을 때. 그렇듯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도요. 만약에 50대에 처음 우울증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러세요. 난 여태까지 우울증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니 그래요. 다행이신 거죠. 행운이세요. 여태까지 안 만났으니까. 오래 사시다 보니까 이제 만나게 되신 겁니다. 첫 번째 우울증은 다들 본인이 우울증인지 잘 몰라요. 근데 우울증이 되잖아요. 친구가 막 재밌는 얘기 하는데 본인은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저게 뭐가 재밌지? 친구는 여기 음식 맛있다 그러거든요. 난 입맛이 떨어졌으니까 맛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상대방이 얘기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나를 좀 비꼬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래요. 평소에는 걔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더라도 참아왔거든요. 우울증이 되니까 갑자기 생각나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이용당하고 살지? 참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한마디 확 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한 우울증이 한 6개월이다 저절로 나타나요. 그때 또 문자하면서 또 얘기해요. 그땐 내가 미안했어.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긴요. 우울증 걸려서 그랬지요. 네, 그래서 특히 11월부터 3월 사이에 평소에 좋은 친구인데 점심 약속에서 뭔가 틀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우울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방법은 저녁 10시에 보시든가요. 우울증이 끝날 때까지 좀 안 보시는 겁니다. 감정은 전달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감정을 전달해서 뭐 좋은 꼴 난 적이 있나? 그리고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한 말 했다 그래서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고 네 생각이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조목조목 설명하고 나를 잘 단계별로 전달해서 좋은 꼴이 난 적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참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으이씨한 다음에 연락하지 않거나 으이씨하고 화장실 가서 막 욕하거나 그쪽이 낫지요.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뭔가 하면 양쪽 집단을 나누고요. 둘 다 사장한테 가서 직원의 입장에서 불쾌한 얘기를 하게 했어요. 한쪽은 그냥 평온하게 있다 가게 했어요. 한쪽은 미리 감정을 막 터트리고 가면은 시원하니까 더 잘 참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감정을 혼자서 막 터트리고 가게 했어요. 이쪽이 훨씬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별로 그렇게 감정은 뻥 하고 터트려서 좋은 결과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나쁜 감정은 전달하지 않는 쪽이 나아요. 왜냐? 만약에 상대방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내가 전달하지 않아도 저쪽에서 미안하다고 연락이 오게 되어 있어요.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며칠 지나서 식어봐야지 그게 어떤 상황인지 알게 돼요. 결국은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학습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 감정이 있었던 상황을 이러이러하게 설명을 듣고 이해하려고 그러면 상대방의 감정도 좀 가라앉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굉장히 속상한 일이 있는데 그 앞에서 얘기하지 않을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정상적인 분인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답답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드라마를 보건 수많은 유튜브를 보면서 제대로 감정 표현해서 세련되게 상대방을 제압하는 방법에 대한 환상을 가지지만요. 사실은 별로 없어요. 안 하고 참고 대신 마음속으로 집에 와서 환상을 가지는 거지요.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나눌 때 성격과 기질을 나누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나 신나게 노는 걸 좋아하냐 아니냐, 그렇지 자극추구도가 높냐 낮냐 그래요. 그 다음에는 겁이 많냐 적냐, 위험의 피도가 높냐 낮냐 그러죠. 사람들 얼마나 신경 쓰느냐, 사회적 민감성이 높냐 낮냐 그래요. 그런 다음에는 연대감이라 그래서 얼마나 잘 용서하느냐 아니냐가 있게 되지요. 여기 조합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어떤 사람이 겁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신경 쓰는지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얘기 한마디가 뭔가 안 맞잖아요. 집에 와서 생각하는 거지요. 제가 나 미워하나 싫어하나 왜 그 얘기를 했을까, 이제 만나지 말자는 건가,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수심이 되게 많아요. 겁이 없어요. 그런 이분들은 그 자리에서 막 뭐라고 해대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막 하지요. 그런데 복수심은 그득한데요. 겁이 되게 많아요. 그 앞에서 얘기하지 못해요. 집에 와요. 분통이 터져서 계속 생각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막 그 사람 욕을 하지요. 그럼 엄마도 너무 시끄럽게 욕을 하니까 듣다가 보면 짜증이 나요. 그만해라. 그럼 또 엄마한테 내 마음 이해해주지 못하고 막 또 욕을 하지요. 근데 왜 엄마한테 그러냐? 엄마 무섭지 않거든요. 그래서 밖에서는 얌전하게 잘 참으면서요. 집에 와서 잠자기 전에 막 화가 나서 잠을 못 자고 가족들을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세 번째 유형이 있어요. 이분들은 뭐냐? 사실은 강박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강박증 하게 되면은 오해가 있어요. 결벽증이랑 강박증을 동일시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손도 자주 씻지 않고 소독도 안 하고 그러면 그분들 생각해요. 난 절대로 강박증이 아닐 거야. 또 그 다음 우리가 많이 알게 되는 거는 연예인들 뭐 집에 가니까 너무 깔끔하고 냉장고에 짜르르르 정리되어 있고 나는 정리도 그렇게 안 해. 강박증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은 강박증의 가장 나머지 두 가지 증상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뭔가 일이 잘못되었을 거의 불행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되는데 본인도 일이 그렇게까지 나빠질 거라는 게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제 확인도 많이 하거든요. 네 마음은 어떠니? 네 마음은 어떠니? 사람 마음도 확인 많이 하고 일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 많이 하고 가스불, 전기불도 많이 확인하고 물건 여기 옆에 제대로 뒀는지도 확인하죠. 확인하는 이유는 뭔가 잘못될까 봐 확인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확인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까짓거 좀 그렇게 됐다고 무슨 일이 생겨? 수돗물 안 잠궜다 그래서 우리 집이 뭐 잠기겠어요? 수도세 나와봤자 좀 얼마 안 나오지요? 물건 좀 놓고 가면 어때요? 지갑이랑 휴대폰만 아니면 챙기면 되고 다 습등물 세서 알면 되지요? 그러나 그분들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흘러내린다 하게 되면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의 상황으로 그냥 가버려요. 그 물이 이렇게 되어서 전기단 합선이 되어서 비리 홍건이 있을 때 내가 집에 딱 발을 디디면 감전으로 죽겠지.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서 물을 잠궈야지.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강박형인 분들은요,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잖아요. 끝없이 생각해요. 그거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 얘랑 사이가 멀어지게 되면은 얘는 쟤랑 얘기하게 되겠지? 얘는 쟤랑 얘기하게 됐지? 온 주위에 나에 대한 나쁜 소문이 퍼지겠지? 그러면서 사람들은 나를 갖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게 되겠지? 그러면 난 직장에 못 나가게 되겠지? 그만두게 되겠지? 그러면 난 굶어 죽게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치엽지요. 그러다가 보면 어떤 분들은 이 생각이 끝이 없다가요, 가슴이 터질 것 같잖아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고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이 잠자기 전마다 공황이 와요. 제가 아주 진지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건데 진짜 당사자 입장에서는요, 처절한 고통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유형인 분들은 계속 되씹으십니다. 원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약을 먹기 때문에 요새 별로 안 그래요. 원래는 되씹는 편이었지요. 약이 좋아요. 네, 세로토닌의 레벨과 노에프네프린 레벨을 올려주는 약을 복용하시면요, 그렇게 되씹지 않게 되세요. 첫 번째는 시간관계를 구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요 며칠 전부터 유난히 옛날에 있었던 나쁜 일들이 자꾸 생각났어요. 그러다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더 그래졌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때는 옛날에 나쁜 일들이 더 기여도가 큰 거죠. 이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옛날에 나쁜 일들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을 만나고 났더니 나쁜 일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한 10년 전에 나는 누군가한테 진짜 이유도 없이 한 방 크게 얻어맞았어요. 그래서 광대뼈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그냥 잊어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내 앞에서 또 주먹질을 했어요. 맞진 않았어요. 그럼 당연히 10년 전에 광대뼈가 부러진 생각이 또 나지요. 그러면서 그때 있었던 모든 감정의 괴로움이 드러나게 되죠. 그런 경우는 당연히 새로 만난 이 사람의 기여도가 높겠지요. 근데 이게 애매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나는 되게 못생겼었어요. 그러나 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주 나는 나의 완전 개조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내 휴대폰도 나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런데 완전 개조에 성공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코가 굉장히 나는 높여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 만났는데 야, 너 코만 조금 더 고치면 완벽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다시 못생겼던 때의 나의 마음으로 돌아가요. 이런 경우는 이제 어느 쪽이 기여도냐 애매하지요. 그러나 새로 만난 쪽의 기여도가 조금은 크겠지요. 그게 아니었으면은 완전 개조로 잊고 살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며칠 전부터 계속 뭔가 그 생각이 나다가 이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은 며칠 전부터 있었던 그 생각의 기여도가 큰 거고요. 만약에 이 사람을 만나고 격발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만 만나지 않았으면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지요. 그리고 오랜 동안 잊고 살다가 이 사람을 만나서 격발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만 계속 안 만나면은 다시 조금씩 가라앉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커다란 상처라고 우린 표현하지만요, 사실은 그 상처가 우리한테 조건반사를 만드는 경우도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서 살아서 맨날 쾅 하면은 포탄이 떨어지던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은요, 안전한 나라에 가더라도 갑자기 쿵 소리가 들으면은 폭탄이 터진 줄 알고 놀랄 거예요. 그러나 안전한 곳에서 살다가 쿵 하는 소리가 나봤자
하자마자 그냥 어쩌다가 타이어가 가다가 뻥 하고 하는 정도라든가 아니면 공사장에서 나는 소리 정도로 생각한 사람은 실제로 폭탄이 터져도 공사장에서 난 소리를 생각하겠지요. 이제 조건 반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나의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요, 나의 몸에 뇌에서 조건 반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런 투의 얘기를 하면은 항상 내가 짜증이 났다. 그런데 그 우리 엄마가 묘하게 친절한 척하면서 나를 갖다 비꼬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누군가 나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은 비꼬는 의도가 아니라 친절한 의도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도 나는 기분이 나빠지게 되지요. 그런 경우에는 과거의 트라우마가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과거의 트라우마가 기억으로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요, 그냥 내 안에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있듯이 내 안에 어떤 특정 말, 어떤 특정에 대한 조건 반사가 생긴 것 뿐이지요. 어떤 의미에서 과거의 트라우마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 생긴 내 몸의 독립적인 조건 반사가 문제인 거예요. 이건 진짜 진지한 말이고 대부분 소용이 있는데요, 말로 감정을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비싼 선물로 풀면 돼요. 보통 그냥 굉장히 상대방이 왜 하면서 호의적인 표정과 마음으로 바뀌면서요 다 풀려져요. 그거를 자꾸 돈 하나 안 들이고 말로 풀려고 하니까 상대방이 더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중요해요. 우리는 나쁜 감정을 풀려고 했을 때 자꾸 그 설명과 그 상황에만 놓이게 되거든요. 나쁜 감정을 푸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사전 조처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물은 하나의 예의고요.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 오해가 생겨서 싸움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자꾸 설명하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남편이 매일매일 한 달 동안 집에 잘 들어오고요, 그리고 설거지도 도와주고요, 맨날 청소도 해주고요, 애도 봐주고요. 그렇게 한 달 지나잖아요.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오해가 풀려요. 그러나 그런 사전조처가 아무것도 없이 냉랭한 분위기에서 계속 오해를 푼다는 거는 결국 너는 틀리고 내가 맞았는데 네가 왜 네가 틀렸다는 생각을 못해 라고 상대방을 갖다 강요하고 싶은 거거든요. 결국은 그거는 뭔가 하면은요, 오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답답하고 내가 짜증이 나고 내가 화가 나니까 내 감정을 풀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하려는 거지, 상대방이 오해로 인해서 감정이 상해 있으니까 그거를 갖다 이제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해줘서 내가 오해를 풀려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오해를 푼다고 하는 경우는 이렇게 돼요. 진짜 사고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 가족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저쪽 차 운전차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던 생각은 아니었어요. 제가 마치 죽이려고 했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앞에 차가 이렇게 되어 있었고 교통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당신 가족을 죽였다고 오해하지 말란 말이에요. 말이 돼요? 결과의 차이가 있나요? 어차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잖아요. 자꾸 오해를 푼다고 하는 거는 어떤 경우에 있냐 하면은요, 내가 상대방한테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나 내가 고의로 손해를 끼친 건 아니라 나도 어쩔 수 없는 일을 하다가 보니까 너한테 손해를 끼쳤어 라고 얘기하려는 게 주로 오해를 풀려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에서는요, 그 의도와 관계없이 타격을 입었단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한테 1,000만 원을 빌렸는데 한 달 안에 갚겠다고 하고 못 갚고 있어요. 상대방이 얘기했어요. 너 돈 띄어먹을 생각이었어? 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오해하지 마. 그러나 상대방한테 오해하지 않는 게 중요한가요? 돈을 주는 게 중요하죠. 애들이 이렇게 전화하다가, 친구랑 막 전화하다가 엄마가 전화 그만해 하면, 요새 그런 애들 진짜 많아요. 에이씨 그래요. 엄마가 얘기해요. 너 엄마한테 그런 거야? 그럼 얘기해요. 엄마 오해하지 마. 엄마한테 그런 거 아니잖아. 내가 엄마 얼굴 보면서 에이씨라 그랬어? 왜 엄마는 그렇게 예민해? 내가 그냥 엄마 안 보고 화가 나면 내가 에이씨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왜 그걸 엄마한테 얘기한 거로 알아들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해를 푸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상대방의 피해를 복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물이면 넘어간다고 얘기한 거예요. 선물을 주는 순간 상대방은 이해해요. 아, 얘는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서 이 선물로 나한테 내가 받은 마음의 상처를 보상하는구나. 이렇게까지 보상을 할 정도인 거 보니까 얘가 하는 말에는 진짜 오해가 있었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 동안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애도 봐주고 그러면서 이쁜 말만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얼마나 나한테 상처를 줬는지 아는구나. 그거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한 달 동안 하는 이 사람을 보니까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오해한 게 맞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은 자꾸 설명을 해서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상대방의 상처를 인지하고 그 상처를 복구할 수 있게 내가 보상을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잖아요. 상대방은 신경조차 안 써요, 이 일에. 그냥 날 용서해줘요. 보상도 말로 하지 마시고요. 눈에 보이는 물질로 하셔야 돼요. 물질이나 혹은 노동,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말로 하면은 더 싸우게 돼요.